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보는 예술사 14강 2차 수업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는 근대음악의 대표적인 음악가인 라흐마니노프와 또한 음악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수업을 종강을 할까 합니다. 어쨌든 한 학기 내내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던 걸 이해 좀 해주시고, 또 면대면 수업을 같이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면대면 수업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었고 그럴 건데, 어쨌든 다음 학기 때도 기회가 된다면 제 수업들 많이 들으십시오. 제 수업은 미와 철학, 미학, 그다음에 또 한국 미술사, 한국의 문화유산, 또 뭐더라 한 네다섯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또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기 때는 면대면 수업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계 미국인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1873년 4월 1일 러시아 벨리키 노브고로도에서 출생하여 1943년 3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베버리 hils에서 사망했습니다. 국민악파가 주를 이루던 시절에 활동한 후기 낭만주의 마지막 세대였으며 현대 악파 성립에 상당히 공헌한 인물입니다. 그의 협주곡 1번은 작품 번호 1번으로 17세에 작곡했는데 자신의 말로는 2, 3악장의 경우 고작 이틀 반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천재적인 작곡가이시죠. 음악가이고. 자, 여러분들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1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아노 콘체르토 넘버 1 F 샤프 마이너입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피아노가 마치 반주로 들리며 오케스트라가 주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또 피아노 콘체르토 2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세기가 피아니스트들의 황금기로 여겨지는 만큼 여러 뛰어난 피아니스트들의 라흐마니노프의 3번 레코딩이 존재합니다. 그중 라흐마니노프의 본인에게 직접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호르비치의 연주들이 그리고 본인의 연주가 유명합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레코딩이 존재합니다. 피업이 피아노 협주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관통하는 주제는 크게 종교, 종소리와 우울증, 죽음, 그리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기업곡에 묻어나오는 종교적 색채 외에도 종교에 관련된 작품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흐마니노프 음악을 들으면 종교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러시아 조국이 있다면서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라흐마니노프는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음악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야기 무슨 뜻이죠? 이란 우리 지각을, 시각을, 청각을 아름답게 하는 거겠죠. 우리가 아름다운 일몰을 볼 때 참 아름답고 또 발레의 호두깎이 인형을 보면 참 아름답고 하면서 그렇게 느끼겠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서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음악과 이렇게 미술이 미학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음식 미학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죠. 자, 음악미는 도대체 언제 만들어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작품 중심의 음악미학, 객관적 측면과 듣는 자의 음악미학,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되어 왔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객관적인 사물이 있고 주관적 사물이 있어서 주관성이 있어서 서로 일치가 될 때 진리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죠. 우리 인식론에서 진리라는 것은 주체와 객체의 만남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객관적 사물이 있고 또 주관적인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학은 객관과 주관의 어떤 만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대체 음악의 객관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또 듣는 자의, 청취자의 주관적 측면은 무엇인가? 해봐야 되겠죠. 작품의 측면에서 본다면 음악미는 이미 음악 작품에 객관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음악 작품을 창작함과 동시에 음악적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음악미를 포함한 작품을 들으면 누구나 그 작품 속에는 음악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적 대상 또는 미적 가치를 수용자 의식으로부터 초월한 것으로 간주하고 아름다움의 본질을 형식적인 관계, 초월적 인형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한 작품을 들었을 때 누구나 그 작품의 이데함 또는 작품에서 표현된 음악미를 공감하는 경우 그 작품 안에서 음악적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떤 음악을 듣고 공감을 느끼게 된다면 미적으로 여러분들이 향수를 미적 향수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의 심포니 9번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음악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은 우리는 음악미 성립의 객관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듣는 자, 수용자 유지의 입장에서 음악미가 수용자, 청취자에 의해서 결정되며 수용 과정에서 탄생한다고 봅니다. 어떤 우리 영화를 보든 연극을 보든 그 완성은 관객들이 함께 할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자가 청취자가 이렇게 듣고 이런 수용 과정에서 어쨌든 미적인 아름다움이 탄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에 음악적 아름다움은 작품 속에 내재해 있기보다는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청취자의 상황에 따라서 같은 작품에서 음악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악미의 탄생에 대한 주관적 입장 또는 일상적으로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작품을 청취하면서도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음악미란 작곡가가 작품을 쓸 때 이미 그 작품에 내재하는 것으로 이러한 작품을 듣는 관점에서 청중의 입장과 상태에 탄생된다는 주관적 입장은 음악미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미의 탄생에서 객관적 입장과 주관적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작곡가가 작품을 쓸 때 음악미라는 것은 내재하고 있고 또 청취자가 그걸 들으면서 탄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음악적 아름다움은 작품 중심의 측면에서 볼 것인가? 작곡가가 작품을 만들 때, 그럴 때 볼 것인가? 아니면
수용의 측면에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음악미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서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음악미학의 연구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악미란 작곡가가 작품을 쓸 때 이미 그 작품에 내재하는 것으로 이러한 작품을 듣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음악미를 느낄 수 있다는 객관적 입장과 음악미는 작품을 듣는 관점에서 청중의 입장과 상태에 의해 탄생된다는 주관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주관과 객관의 어떤 만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객관적 입장은 음악미의 객관적 실체를 강조하므로 이에 따라 미학의 주요한 연구 대상은 작품이 됩니다. 그러므로 음악미학은 작품의 형식, 편성, 장르, 작곡 기법, 가사와 음악과의 관계 등등 한 작품에서 음악적 미를 성립시키는 모든 요소를 연구합니다. 주관적 입장은 청취의 과정과 청취자의 입장을 강조하므로 음악미학의 대상은 작품 자체이기보다는 청취에 연관된 모든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질 때 청중은 음악적 미를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은 청중의 심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요인이 음악적 감동을 가져오는가? 등등의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음악을 듣고 아름답다고 느낀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참 마음이 편안하다. 또 기분이 좋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경우는 대부분 음악을 청취할 때입니다. 동시에 미적 경험은 작품을 직접 만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 작곡가는 이렇게 동시에 미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미학은 음악이 어떤 감정적 내용이나 개념사상 등을 표현하는 예술로 봅니다. 이에 따라 내용미학은 표현미학이라고 불려지며 또한 표현 내용이 감정과 관련될 경우 감정이라고 불립니다. 어쨌든 영화나 음악이나 모든 것들이 감정이입이죠. 음악이 들려오는 감정을 통해서 자신 안에서도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감정이입의 수단이 음악이나 영화나 상당히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악은 음악 외적인 그 무엇을 표현하고 또한 표현 내용이 감정과 관련될 경우 감정 이야기라고 합니다. 음악은 음악 외적인 그 무엇을 표현하고 음악의 아름다움은 그러한 표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는 생각은 매우 오랫동안 지배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음악의 모방적 특성. 모방은 뭐라겠죠? 우리가 미메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미메시스는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미메시스가 무엇일까요? 미메시스는 모방이라는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고 했습니다. 또 플라톤은 예술은 모방이지만 이데아 세계상의 모방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가변적이고 가치가 없고 실제로 이데아 세상에 있는 원형만이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자가 가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미적인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미학 이론은 미메시스에 있습니다.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는 것도
비발디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발디의 사계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음악의 모방적 특성은 예를 들어 비발디의 사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계란 게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얘기죠. 비발디가 직접 썼다고 추측되는 4개의 소네트를 바탕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작품은 표제 음악의 초기 형태로 기록됩니다. 이 작품에는 표제에 어울리는 수많은 분위기 묘사, 장면 묘사가 나타납니다. 이 작품은 자연현상이나 여러 대상을 직접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모방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음형을 어떤 개념적 내용과 연결시키는 음형 이론의 특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1소네트에는 봄이 온 것, 샘물소리, 바람의 한숨, 폭우, 새소리가 나옵니다. 음악에서는 2개의 합주 부분이 새 봄의 명랑한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봄의 1악장에서는 새의 지저귀임과 샘물소리가 음악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여름의 3악장에는 악천후가 모방되어 있으며, 겨울의 느린 악장에는 벽난로로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음악을 볼 때 이런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음악 특유의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직 음들과 그것의 예술적 결합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음악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이라기보다는 음악 자체가 목적이고, 음악이 바로 이렇게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음악 특유의 것이라는 겁니다. 밖에 비가 휘몰아칠 때 난로가에서 조용하고 만족한 시간 보내기. 단순한 사마성 멜로디는 편안함을, 피치카토는 빗방울을, 지소금은 고요함을, 화성을 바치며 같은 리듬으로 흘러가는 계속 저음은 하느님의 손 안에서 쉬는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음악이란 어떤 구체적인 감정이나 사상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음악 자체적인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감상하게 되었다. 스트라빈스키는 음악을 시간 속에 나타나는 질서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그에게 음악은 실제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기본적 음에서 즉 음절의 결합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음악은 감정에 대한 상징도 아니며 감정의 표현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음악적 재료이며, 이러한 재료가 작업을 통해 형태를 갖추게 됨으로써 예술작품이 탄생한다. 그러므로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고 극적인 상황을 진술하고 심지어 자연까지도 모방한다고 믿는 생각은 잘못되다고 봅니다. 스트라빈스키는 창조적 작업을 유단의 욕구에 대해서 이는 미지의 것에 대한 어떤 갑작스러운 직관을 동반하지만 여기에 테크닉이 작용할 때만 비로소 명확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질서를 스케치로 표시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는 영화 같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규칙적이며
더 나아가 확고한 사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스트라빈스키는 영감을 통해서 작품을 창조하는 낭만적 예술가와는 구별되는 예술가상을 제시하는데, 이는 신적인 예술가에서 인간적 예술가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예술가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최종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